서울의 밤하늘은 별빛 대신 인공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백지원은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 옥상 난간에 서 있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새하얀 조리복을 거세게 흔들었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눈앞의 남자 강태식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남자는 그녀의 사형이었다. 한 스승 아래서 동고동락했던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친형제나 다름없었던 남자. 그의 얼굴에는 익숙한 미소 대신 질투와 광기가 뒤섞인 낯선 표정이 걸려 있었다. 그의 손에는 피 묻은 칼이 들려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심장을 노렸던 바로 그 칼이었다. 왜 그랬어요? 사형 지원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그녀의 옆구리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려 순백의 조리복을 적시고 있었다. 고통보다 더 큰 것은 배신감이었다. 수많은 경쟁과 시기 속에서도 그녀는 이 남자만큼은 자신의 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왜냐고 태식이 비웃었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가졌으니까. 사람들은 너를 미식의 신 100년에 한 번 나올 천재라고 불렀지. 나는 평생을 노력해도 너의 그림자일 뿐이었어. 스승님마저도 너만을 인정했지.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해. 그의 목소리는 열등감으로 뒤틀려 있었다. 지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어줬다. 그녀는 그를 언제나 존경했다. 그의 노력을, 그의 끈기를. 그녀에게 그는 넘어야 할 산이자 함께 걷고 싶은 동반자였다. 하지만 그에게 그녀는 제거해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다. 재능은 죄가 아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우리는 함께 정상에 오를 수 있었어요. 사형과 저 둘이서. 닥쳐, 태식이 소리쳤다. 너와 함께 영원히 너의 들러리를 설하고 천재가 사라져야 비로소 노력하는 범인에게도 기회가 오는 법이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정의야.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사냥감을 몰아세우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지원은 뒷걸음질 쳤다. 등 뒤로 차가운 난간이 느껴졌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인가? 아직 세상에 선보이지 못한 요리들이, 아직 만나지 못한 미식가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억울했다. 그리고 슬펐다. 잘 가라 나의 완벽한 삶에. 너의 전설은 오늘 밤 여기서 끝이다. 태식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밀었다. 지원의 몸이 허공으로 기울었다. 추락하는 짧은 순간 그녀는 자신을 밀어내는 남자의 일그러진 얼굴과 그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잔인하도록 아름다운 야경을 보았다. 신이시여, 만약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식이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빛 한 점 없는 시면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누군가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소리야, 한 소리, 정신이 좀 드니. 소리 누구를 부르는 걸까? 백지원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다.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천장이었다. 낡고 군데군데 얼룩이 져 있었다.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뜨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자신의 몸이 아니었다. 작고 연약하고 무기력한 소녀의 몸. 그녀는 자신의 손을 들어보았다. 굳은 살 하나 없이 작고 하얀 손. 이것은 요리사의 손이 아니었다. 아가 괜찮아. 또 악몽을 꾼 개로구나. 중년 여성의 따뜻한 손길이 그녀의 이마를 짚었다. 그녀는 보육원 원장인 듯 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시는 날이야. 우리 소리 예쁘게 하고 있어야지. 혼란스러웠다. 자신은 분명 죽었다. 그런데 지금 한솔이라는 이름의 소녀 몸속에서 다시 깨어났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환생이라는 것인가? 그녀가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는 사이
보육원 현관이 소란스러워졌다. 값비싼 세단 한 대가 멈춰서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남자는 비서의 도움을 받아 보육원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나이는 30 중반쯤으로 보였지만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고뇌의 흔적이 어려 있었다. 하지만 그 슬픔 너머로 굳건한 의지와 기품이 느껴졌다. 그는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다. 지원은 본능적으로 그를 관찰했다. 박진우 회장님,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친히 왕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이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다. 박진우,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 한식기업 수라수라 그룹의 총수. 지원은 생전에 그의 이름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는 불의의 사고로 2 다리를 잃었지만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수라그룹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원장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떤 아이를 원하십니까? 똑똑하고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시선이 보육원 아이들을 천천히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구석에서 멍하니 서 있는 한소리의 몸을 한지원에게 시선이 멈췄다. 저 아이, 그의 손가락이 정확히 그녀를 가리켰다. 저는 저 아이를 원합니다. 원장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쳤다. 회장님, 저 아이는 조금 특별합니다. 말이 없고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그녀는 지적장애가 있다는 말을 애써 돌려 표현했다. 하지만 박진우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제가 찾던 아이가 바로 저 아이입니다.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지원은 영문도 모른 채 그렇게 박진우의 손에 이끌려 보육원을 나서게 되었다. 그녀는 검은 세단 뒷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멀어지는 보육원을 바라보았다. 앞으로 자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그녀는 옆자리에 앉은 박진우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옆모습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성북동의 거대한 한옥 저택이었다. 우아한 곡선의 기와지붕 넓은 정원과 고즈넉한 연못,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과는 대조적으로 저택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인들은 정중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긴장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자 한 남자와 젊은 여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남자는 박진우와 닮았지만 훨씬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인상을 풍겼다. 그는 박진우의 동생이자 수라그룹의 부사장인 박진석이었다. 젊은 여자는 그의 딸인 박유미였다. 그녀는 화려한 외모에 오만함이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형님, 이제는 하다하다 별짓을 다 하시는군요. 박진석이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그의 시선이 휠체어에 앉은 박진우를 지나 그 뒤에 선 소리에게로 향했다. 몸도 성치 않은 분이 회사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찰 텐데 어디서 이런 모자란 아이까지 데려와서 박씨 가문에 먹칠을 하려 하십니까? 진서가 말 조심해라. 박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이 아이는 오늘부터 내 딸이다. 이 집의 일원이야. 이 딸이라고요. 옆에 있던 박유미가 기가 막히다는 듯 웃었다. 아버님 보세요. 저런 맹한 얼굴을. 저런 애가 어떻게 수라그룹의 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차라리 저라면 이해하겠어요. 저는 그룹의 유일한 적통 후계자니까요. 그녀는 노골적으로 자신의 야심을 드러냈다. 지원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한소리의 몸에 들어온 이후로 일부러 어눌하고 멍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것이 지금의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이곳은 전쟁터였다. 거대한 부와 명예를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가족 전쟁. 그리고 자신은 이 전쟁에 가장 약한 말로 던져졌다. 박진우는 왜 자신을 선택했을까? 그의 진짜 속셈은 무엇일까? 지원은 텅 빈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새로운 세상에서의 생존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미식의 신 백지원은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거대한 한옥저택에 갇힌 가짜 딸 한소리뿐이었다. 박진우의 저택에서의 첫 일주일은 폭풍 전의 고요함과 같았다. 지원은 한소리의 어눌한 가면 뒤에 숨어 조용히 주변을 관찰했다. 그녀는 이 거대한 한옥저택의 구조와 사람들의 움직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권력의 흐름을 파악했다. 박진우는 그녀에게 따뜻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늘 지울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고요함은 선대 회장, 즉 박진우와 박진석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기일에 깨졌다. 그날 박씨 가문의 모든 친척과 수라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저택의 대청마루에 모였다. 엄숙한 제사가 끝나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박진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위선적인 슬픔과 감출 수 없는 야망이 교차하고 있었다. 형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집안 어른들과 임원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낭랑하게 울려 퍼졌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수라그룹은 형님의 지도 아래 현상 유지는 해왔지만 더 이상의 발전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는 날카로웠다. 그는 휠체어에 앉은 박진우를 힐끗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수라의 정신은 계승과 혁신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둘 다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가문의 혈통도 아닌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이를 양녀로 들이는 경솔한 결정은 우리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시선이 구석에 앉아있던 소리에게로 향했다. 지원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자신을 향한 경멸과 동정의 시선들을 묵묵히 받아냈다. 박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가 입을 열려는 순간 박진석의 딸 박유미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낡고 화려한 족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것은 우리 박씨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비서, 금격엽 진지 유시에 의해 조리법입니다. 유미가 족자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조선시대 임금님께 진상되었던 최고의 요리지만 조리법이 너무나도 까다로워 100년 넘게 그 누구도 완벽하게 재현해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수라그룹의 잃어버린 혼이자 정신입니다. 그녀는 자신만만한 미소로 좌중을 둘러보았다. 오늘 저는 감히 이 위대한 유산에 도전하여 우리 가문의 적통 후계자로서의 자격을 증명해 보이고자 합니다. 만약 제가 성공한다면 수라그룹의 미래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자신의 요리 실력을 과시하여 무력한 박진우를 밀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집안 어른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몇몇은 흥미로운 눈빛으로, 몇몇은 우려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미는 곧장 저택의 거대한 주방으로 향했다. 주방은 최신식 설비를 갖추고 있었지만 전통적인 한옥의 멋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는 숙련된 솜씨로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금격엽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요리였다. 핵심 재료인 어린 꿩고기를 종이처럼 얇게 저미는 과정에서 그녀의 칼끝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고기의 결을 망가뜨렸다. 챙강,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그녀의 칼이 도마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분한 표정으로 외쳤다. 다시. 그녀는 2번, 3번을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꿩고기에 섬세한 근막을 끊지 않고 얇게 저미는 것은 인간의 기술을 넘어선 영역처럼 보였다.
결국 그녀는 땀으로 젖은 얼굴로 주방에서 나왔다. 보시다시피 이 요리는 전설 속에만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재현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조상님들의 유산을 잃어버린 채 과거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좌중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박진석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한솔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박진석은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저 멍청한 애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유미도 실패한 것을 네가 하겠다고. 유미 역시 경멸의 눈빛으로 소리를 쏘아보았다. 소리야, 장난칠 때가 아니야. 어서 내 자리로 돌아가. 하지만 소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족자를 가리키며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다. 저 요리 제가 해보겠습니다. 박진우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소리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딘지 모르게 흔들림 없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그래, 한번 해보거라. 소리가 주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문이 닫히고 외부와 차단되자 그녀의 모든 분위기가 변했다. 어눌하고 멍하던 표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날카로운 집중력과 절대적인 권위가 서렸다. 백지원의 영혼이 비로소 제 몸을 찾은 듯 했다. 그녀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흐르는 물에 손을 씻었다. 그리고 주방에서 가장 날이 잘 선 칼을 집어들었다. 그녀가 칼을 쥐는 자세, 도마 앞에 선 각도숨을 고르는 호흡. 그 모든 것이 수십 년 경력의 대객에서나 볼 수 있는 완벽한 자세였다. 그녀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사삭. 그녀의 칼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꿩고기 위를 미끄러졌다. 박유미가 그토록 애를 먹었던 근막을 정확히 피해 고기는 한지 H한즈처럼 얇고 투명하게 점여져 나갔다. 그것은 기술을 넘어선 예술의 경지였다. 그녀는 불의 세기를 조절했다. 옥처럼 푸른 채소들을 뜨거운 증기에 아주 잠깐 스치게 하여 그 색과 아삭한 식감을 완벽하게 살려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군더더기가 없었다. 주방은 그녀의 지휘 아래 완벽한 교향곡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가 되었다. 얼마 후 주방 문이 열리고 소리가 음식을 들고 나타났다. 쟁반 위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요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얇게 점인 꿩고기는 황금빛 깃털을 가진 닭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 주위를 비취색 채소들이 옥 나무집처럼 감싸고 있었다. 음식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깊고 품위 있는 향기가 피어올라 대청마루를 가득 채웠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박씨 가문의 최고 어른이자 가장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박진우의 종조부, 총주후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꿩고기 한 점과 채소를 집어 입으로 가져갔다. 그의 눈이 경이로움으로 커졌다. 입안에서 펼쳐지는 맛의 향연. 꿩고기는 혀 위에서 눈처럼 녹아내렸고 채소는 상쾌한 향과 함께 아삭하게 씹혔다. 단순한 맛의 조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이었다. 아주 오래전 그가 어렸을 때 선대 회장에게서 맛보았던 바로 그 전설 속의 맛. 노인의 젓가락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 앞에 깊이 허리를 숙였다. 조상님의 맛이다. 그의 목소리가 감격에 젖어 있었다. 가문의 혼이 돌아왔어. 대청마루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진석과 박유미는 유령이라도 본 듯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굳어 있었다. 다른 친척들과 임원들 역시 충격과 불신이 뒤섞인 표정으로 이 모든 기적을 행한
작은 소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박진우는 휠체어에 앉은 채 자신의 새로운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연민이나 동정심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깊은 경외감과 거대한 의문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대체 이 아이네에는 누구인가? 자신이 데려온 이 아이는 과연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 것인가? 가문의 운명을 건 전쟁의 첫 포성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울려 퍼졌다. 금격엽 사건 이후 박씨 가문의 권력 구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박진석의 오만한 목소리가 지배하던 저택은 이제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집안 어른들은 더 이상 한 소리를 모자란 아이로 대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마치 잠자는 용을 건드린 듯한 불안감이었다. 박진우는 자신의 딸을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는 소리가 잠든 밤 몰래 그녀의 방에 들어가 낡은 서류 가방을 열어보았다. 보육원에서 가져온 그녀의 기록. 그곳에는 정서불안 및 발달장애라는 차가운 글자만이 적혀 있을 뿐 그녀의 천재성을 설명해줄 단서는 어디에도 없었다. 네오는 대체 누구냐 소리야. 그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과 함께 희미한 희망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다. 어쩌면 이 아이가 휠체어에 갇힌 자신을 대신하여 무너져가는 수라, 그룹을 지켜줄 구원자일지도 모른다는 기대였다. 그의 기대는 곧 혹독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금격엽 사건은 언론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이는 수라 그룹의 오랜 숙적 명인 밍렌 그룹의 회장 유망일의 귀에도 들어갔다. 유 회장은 교활하고 야심만만한 인물이었다. 그는 수라 그룹 내부의 혼란을 간파하고 지금이 바로 수라를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이 하나의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명인그룹 수라그룹의 서울 한식 그랑프리에서의 공식 대결 신청. 유 회장은 인터뷰에서 수라그룹의 정체성을 문제 삼으며 진정한 한식의 혼을 잃어버린 기업은 더 이상 업계를 선도할 자격이 없다고 도발했다. 그가 내건 조건은 잔인했다. 패배하는 쪽은 자신들의 대표 메뉴에 대한 권리를 한 달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기업의 자존심과 매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조건이었다. 수라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박씨 가문의 어른들이 모두 모였다. 회의실은 고성과 비난으로 가득 찼다. 박진석은 이때다 싶어 목소리를 높였다. 이 모든 게 형님 때문입니다. 검증되지도 않은 아이를 데려와 가문을 망신시키더니 이제는 회사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어요. 당장 유미를 출전시켜 명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생각은 달랐다. 종조부께서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치며 외쳤다. 입 닥치거라 유미는 이미 그 아이에게 패하지 않았느냐. 조상님의 맛을 재현해낸 아이 소리. 그 아이만이 지금 수라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 그의 말에 다른 어른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미 한 소리의 요리에서 단순한 기술이 아닌 가문의 혼을 보았던 것이다. 모든 시선이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소리에게로 향했다. 박진우는 복잡한 심경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회장이 아닌 아버지로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소리야, 무섭지 않니? 저들은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야. 네가 억지로 나설 필요는 없다. 괜찮겠어. 지원은 자신을 바라보는 박진우의 눈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읽었다. 지난 일주일 그는 그녀에게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 느끼게 해주었다. 그녀는 이 남자를 그리고 수라라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지키고 싶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청은망은이었다.
그녀의 대답과 함께 수라그룹의 운명을 건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서울 한식 그랑프리가 열리는 날 대회장은 수많은 인파와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거대한 무대 위 수라그룹과 명인그룹의 깃발이 나란히 걸려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명인그룹의 대표 선수로 나선 것은 마스터 셰프 우승자 출신인 최현석이었다. 그는 화려한 퍼포먼스와 현대적인 분자 요리로 명성이 높은 스타 셰프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굴욕감을 애써 감춘 채 굳은 얼굴로 서 있는 박유미가 있었다. 박진석은 딸이 이번 대결에서 소리를 꺾고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 주기를 바랐다. 마침내 한소리가 무대 위로 올라섰다. 작은 체구 멍한 표정의 소녀가 거대한 무대 위에 서자 관객석에서는 의아함과 비웃음이 섞인 술렁임이 일었다. 그녀가 바로 전설의 요리를 재현했다는 소문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JA1라운드의 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주제는 바로 궁중 떡볶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떡볶이가 아닌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바로 그 원형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주제는 단순해 보였지만 사실은 요리사의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기본기를 평가하는 어려운 과제였다. 최현석은 비웃음을 터뜨렸고 박유미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한소리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대결이 시작되었다. 최현석은 액화 질소를 이용해 간장 소스를 아이스크림처럼 얼리는 등 현란한 분자 요리 기술을 선보였다. 박유미는 최고급 한우와 자연송이 등 값비싼 재료들을 사용해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떡볶이를 만들어냈다. 반면 한소리의 요리 과정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고요했다. 그녀는 화려한 조리기구 대신 투박한 무소에 솥과 전통 옹기를 사용했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이나 육수를 우려내는 데에만 집중했다. 다른 요리사들이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집중할 때 그녀는 요리의 가장 근본적인 혼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세 개의 궁중 떡볶이가 심사위원들 앞에 놓였다. 최현석의 요리는 시각적으로는 흥미로웠지만 맛이 따로 노는 느낌이었다. 박유미의 요리는 재료는 훌륭했지만 깊이가 부족했다. 마지막으로 심사위원들은 한소리의 요리를 맛보았다. 그 순간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경이로움으로 변했다. 깊고 진한 간장 소스의 풍미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떡의 식감, 그리고 각 재료의 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맛의 교향곡.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였고 장인의 혼이 담긴 예술 작품이었다. 음식 평론가이자 심사위원장인 황교익이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다. 이것은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저는 지금 수백 년 전 조선의 궁궐 주방에 와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이 요리 안에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한식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결과는 명백했다. 제1라운드의 승자는 한소리였다. 대회장은 관객들의 열띤 환호와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박유미는 분노와 굴욕감에 얼굴이 새빨개진 채 무대 뒤로 사라졌다. 그의 입속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박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딸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밀려왔다. 그는 소리가 단순한 천재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수라그룹의 아니 한식의 미래 그 자체였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의 눈에 유망일 회장의 얼굴이 들어왔다. 그는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분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듯이.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박진우의 등골에 서늘한 한기가 흘렀다. 이 승리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거대하고 위험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에 불과했다. 한식 그랑프리에서의 승리는 한소리를 하루아침에 신데렐라로 만들었다. 바보 양녀,
박씨 가문의 수치라 불리던 소녀는 이제 숨겨진 요리 천재, 수라그룹의 비밀 병기로 칭송받았다. 저택의 문 아픈 그녀를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연일 장사진을 이루었고 그녀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내려올 줄을 몰랐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장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사람은 박진우였다. 그는 딸을 향한 세간의 관심이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그는 소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외부와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고 더 많은 시간을 그녀와 함께 보내려 노력했다.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옷을 사주고 그녀가 좋아하는 동화책을 읽어주며 서툴지만 진심 어린 애정을 표현했다. 지원은 그런 박진우의 모습에서 자신이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온기를 느꼈다. 하지만 백지원의 날카로운 관찰력은 그 온기 이면에 숨겨진 불안한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박진우의 건강이 단순히 하반신 마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정원에서 함께 차를 마시던 중이었다. 박진우가 찻잔을 들려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지원은 보았다. 그는 황급히 반대편 손으로 떨리는 손을 감싸주며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녀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휠체어를 조금만 움직여도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고 그의 안색은 늘 창백했으며 입술에는 혈색이 거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운동 부족이나 합병증의 증상이 아니었다. 아바. 지원이 특유의 멍한 표정으로 그를 불렀다. 아빠 기운 없어 보여요. 소리가 아빠를 위해 맛있는 죽을 끓여줄게요. 그거 먹으면 힘이 날 거예요. 박진우는 딸의 기특한 마음에 감동하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는 그녀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지원은 곧장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수라그룹의 거대한 식자재 창고에서 단순한 보양식이 아닌 특정 독소에 반응하는 약재들을 골라냈다. 인삼과 황기, 그리고 아주 미량의 감초와 도라지. 그녀는 정성껏 죽을 끓였다. 죽이 완성될 무렵 그녀는 박진우의 방으로 향했다. 아빠, 죽 다 됐어요. 먹기 전에 소리가 아빠 건강한지 확인해 줄게요. 그녀는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말하며 그의 손목으로 자신의 작은 손을 가져갔다. TV 속 사극에서 본 의원 흉내를 내는 영락없는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보였다. 박진우는 딸의 귀여운 행동에 허허 웃으며 기꺼이 자신의 손목을 내주었다. 하지만 지원의 손가락이 그의 맥박에 닿는 순간 그녀의 내면에서는 미식의 신 백지원의 냉철한 이성이 깨어났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모든 정신이 손끝의 미세한 맥박의 흐름에 집중되었다. 가늘고 불규칙하며 깊은 곳에서 차갑게 끊어지는 맥. 이것은 그녀는 자신의 진단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의 기억 속 스승님의 서재,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고대 의서에서나 보았던 전설 속의 독, 한골산, 한구산, 뼛속까지 한기를 스며들게 하여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신경을 마비시키고 기력을 앗아가는 지독한 독이었다. 현대의학으로는 결코 원인을 찾아낼 수 없으며 마치 희귀퇴행성 질환처럼 보이게 만드는 악랄한 독. 누군가 30년 전부터 박진우를 서서히 죽여가고 있었던 것이다. 차가운 분노가 지원의 온몸을 휩쌌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었다. 이것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저지른 30년에 걸친 추악한 살인 미수였다. 그녀는 자신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내어준 이 남자를 반드시 구해내야만 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악마를 찾아내어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해주리라 맹세했다. 그날 밤 지원은 박진우에게 그림책을 보고 싶다는 핑계를 대고 저택의 서재로 향했다. 수라그룹의 서재는 국립도서관을 방불케 할 정도로 방대한 장서를 자랑했다.
특히 역대 선대 회장들이 수집한 음식과 의학에 관련된 고서들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보물들이었다. 그녀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서재의 가장 높은 곳, 먼지 쌓인 구석에 꽂혀 있는 책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백지원으로서의 기억을 총동원하여 한골산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 애썼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창밖은 어느덧 희미한 여명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손끝에 날고해진 의서 한 권이 잡혔다. 동의보감 외전 동의버젠 와이추안. 정식으로 편찬되지 않은 민간의 비방과 희귀 약재에 대해 기록한 야사 예시와도 같은 책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겼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것을 찾아냈다. 한골산에 대한 기록,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유일한 해독제, 해월초 제외처, 해와 달의 기운을 동시에 받아야만 피어나는 전설 속의 약초. 10년에 단 한 번 동짓날밤 월식, 유해시이 일어나는 특정 장소에서만 잠시 모습을 드러낸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였다. 희망과 함께 더 큰 절망이 그녀를 덮쳤다. 해독제의 존재를 알아냈지만 그것을 구하는 것은 신의 영역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녀가 무력감에 주저앉으려던 그때 서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태블릿 화면이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 검색했던 뉴스 기사가 그대로 떠 있었다. 미식이신 구 백지원 추모 자선 경매 개최. 그녀의 유품 전격 공개. 지원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자신의 죽음이 이런 식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디했다. 기사 하단에는 경매에 출품될 주요 물품들의 목록이 링크되어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링크를 클릭했다. 화면에는 그녀가 생전에 사용하던 칼과 조리도구, 직접 쓴 레시피 노트 등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듯한 묘한 기분에 휩싸여 스크롤을 내렸다. 그리고 목록의 맨 마지막에서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품명 주인 불명의 약초. 강한 연기를 품고 있음. 사진 속에는 특수 용기 안에 보관된 바는 검고 바는 흰 기묘한 형태의 말린 약초가 있었다. 사진만으로도 그 안에 깃든 비범한 기운이 느껴지는 듯 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백지원은 알 수 있었다. 저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전설 속의 해독제, 해월초였다. 어째서 자신의 유품 중에 저것이 섞여 있는 것일까? 의문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길이 보였다. 하늘이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었다. 백지원을 기리는 자선 경매가 열리는 날, 서울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상류층 인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재벌 총수 유명 정치인 예술계 거장, 그리고 네로라는 셰프들까지. 그들은 고인이 된 천재 요리사의 유품을 소유하고 그녀의 명성에 편승하려는 욕망으로 번들거렸다. 그 화려한 군중 속에서 휠체어에 앉은 박진우와 그 옆에 선 작은 소녀 한소리는 단연 눈에 띄는 존재였다. 박진우는 특유의 기품으로 주변의 시선을 감내했지만 소리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아이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물론 그것은 완벽한 연기였다. 박진석과 박유미 부녀는 멀리서 그들을 비웃고 있었다. 보세요, 아버지. 형님이 저 모자란 애를 애지중지하며 데리고 온 꼴 좀. 오늘 제대로 망신당하시겠네요. 유미가 경멸조로 말하자 진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명인그룹의 유망일 회장 역시 흥미로운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경매가 시작되었다. 백지원이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들이 하나씩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녀가 처음으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던 대회에서 입었던 조리복 그녀의 손때가 묻은 낡은 요리책, 심지어 그녀가 아끼던 작은 풍경 인형까지. 모든 물건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에 낙찰되었다. 지원은 무표정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마치
자신의 장례식에 참석한 유령이 된 기분이었다. 그녀의 추억과 역사가 돈으로 환산되어 팔려나가는 모습은 기묘하고도 씁쓸했다. 박진우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줄 뿐이었다. 몇 개의 물품이 더 낙찰된 후 마침내 그 순간이 왔다. 다음 물품은 기증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희귀 약초입니다. 강한 연기를 품고 있어 고이 보관되어 온 물품입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특수 유리관에 담긴 해월초가 무대 위에 등장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지원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읽고 조용히 경매 패드를 들었다. 5천만 원. 그의 낮은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경매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1레옥. 박진석이 비웃으며 패드를 들었다. 그는 약초의 가치는 몰랐지만 형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뺏고 싶었다. 1억 5천. 유망일 회장까지 가세했다. 그는 박진우가 저토록 원하는 물건이라면 분명 무언가 특별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순식간에 경매는 세 남자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졌다.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박진우의 얼굴에 초조한 기색이 역력해졌다. 10억. 그가 마지막 남은 비자금을 쥐어짜 내뱉었을 때 박진석이 기다렸다는 듯 외쳤다. 11억. 박진우는 힘없이 패드를 내려놓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패배한 박진우에게 쏠려 있을 때 아주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연 회장을 갈랐다. 100억. 목소리의 주인은 한 소리였다. 연 회장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쳐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멍하니 허공을 보던 소녀가 대한민국 인구의 99%는 평생 구경도 못할 돈을 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적을 깬 것은 박진석의 광적인 웃음소리였다. 하하하, 저 미친 계집애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경매장을 어지럽히고 있어. 당장 저 애를 끌어내시오. 유미와 유망일 회장 역시 어이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다. 경매 책임자가 당황하며 다가왔다. 아가씨,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 지불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리가 작은 손가방에서 검은색 카드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숫자는 물론 어떤 로고도 없는 오직 무광의 검은색 플라스틱 카드였다. 하지만 그것을 본 책임자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이것은...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용 단말기를 꺼내 카드를 스캔했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단말기 화면에 초록색 불이 들어왔다. 뷰 VIP 인증 완료. 한도 없음. 연 회장은 다시 한번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 카드는 전 세계 극소수의 부호들만 소유한다는 스위스 비밀 은행의 최상위 블랙 카드였다. 그 카드를 가졌다는 것은 국가 단위의 재력을 가졌다는 의미였다. 박진석과 유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유망일 회장의 눈에는 탐욕 대신 경계심이 어렸다. 아무도 감히 더 이상 가격을 부르지 못했다. 100억 낙찰되었습니다. 사회자의 외침과 함께 해월초는 마침내 지원의 손에 들어왔다. 경매가 끝난 후 그들은 속삭임의 파도에 휩싸여 연 회장을 빠져나왔다. 저 소녀는 대체 누구인가? 박진우 회장이 숨겨둔 진짜 실세인가? 죽은 백지원에 숨겨진 상속자인가? 수많은 추측들이 꼬리를 물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진우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지원 역시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동시에 박진우를 살릴 수 있다는 안도감도 느꼈다. 차가 마침내 저택의 정문에 멈춰 섰을 때 박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그녀를 돌아보지 않은 채 나직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혼란과 함께 아주 희미한 애원이 섞여 있었다. 소리야, 내 아바, 네오는 대체 누구니? 그 질문에 지원은 창밖을 향해 있던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어눌하고 멍하던 기운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슬픔과 연민,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깊고 지혜로운 눈빛이 자리하고 있었다. 미식의 신, 백지원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했다. 저는 아빠의 딸 한솔이에요. 그녀의 대답은 그에게 어떤 해답도 주지 못했다. 오히려 더 깊은 미궁 속으로 그를 밀어 넣었을 뿐이다. 박진호는 혼란 속에서 자신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경매장에서 돌아온 그날 밤 한옥저택의 가장 깊숙하고 오래된 별차에 주방에 희미한 불이 켜졌다. 그곳은 역대 수라그룹의 안주인들만이 사용했다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지원은 그곳에서 비로소 한소리의 가면을 벗고 미식의 신 백지원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앞에는 100억이라는 거금을 주고 얻은 해월초가 놓여 있었다. 약초를 다루는 과정은 단순한 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퀴와 음양 인양의 조화를 다스리는 의식에 가까웠다. 지원은 숨을 고르며 자신의 내공을 손끝에 집중했다. 그녀의 손바닥에서 피어오른 옅은 주황색 불꽃 영염, 링리한 이 해월초를 부드럽게 감쌌다. 해월초 안에 깃든 해, 지혜와 월, 유해의 상반된 기운을 완벽하게 융합시키는 고도의 기술이었다. 밤새도록 이어진 사투 끝에 그녀는 마침내 작은 옷그릇에 담긴 칠흑같이 검고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한 그릇의 탕약을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30년의 고통을 끝내줄 기적의 약이었다. 한편 박진호는 깊은 혼란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한소리의 모든 것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는 텅 비어 있었다. 한소리라는 이름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과도 같았다. 블랙카드의 출처는 스위스 은행의 철저한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알아낼 수 없었다. 그녀는 완벽한 미스터리였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이 탄약 그릇을 들고 그의 침실로 찾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멍한 표정의 한소리였다. 아빠 이거 꿈에서 할머니가 아빠 주라고 했어요. 몸에 좋은 약이래요. 그녀는 아이처럼 순진한 핑계를 댔다. 박진호는 검은 탕약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정체 모를 소녀가 가져온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는 약이었다. 이성적으로는 결코 마셔서는 안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맑고 흔들림 없는 눈동자. 그 안에는 자신을 향한 진심 어린 염려가 담겨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그는 이 미스터리한 아이를 믿어보기로 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탕약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 순간 지옥이 시작되었다. 약이 들어가자마자 온몸의 혈관이 뒤틀리는 듯한 격통이 그를 덮쳤다. 30년 동안 그의 몸속에 잠복해 있던 한골산의 독이 탕약의 기운과 충돌하며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그는 침대 위를 구르며 비명을 질렀다. 그의 피부 아래로 검은 핏줄이 뱀처럼 꿈틀거리며 돋아났다. 회장님, 비서와 하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지만 지원이 그들을 막아섰다. 괜찮아요. 지금 독을 빼내는 과정이에요. 아무도 들어오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차분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박진호의 곁으로 다가가 능숙한 솜씨로 그의 혈도를 짚어 기의 흐름을 조절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은침을 꺼내 그의 온몸에 정확하게 침을 놓았다. 백지원의 기억 속에 있던 스승에게서 배운 활인술, H.O. 렌슈이었다. 고통은 꼬박 하룻밤 동안 계속되었다. 박진호는 몇 번이나 의식을 잃었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다. 지원은 단 한숨도 자지 않고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그의 땀을 닦아주고 길을 불어넣어주며 그가 이 고통의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도왔다. 마침내 칠흑 같은 어둠이 물러가고 동쪽 하늘이 밝아올 무렵 박진우의 몸을 뒤덮었던 검은 핏줄이 사라지고 그의 거친 호흡이 안정을 되찾았다. 길고 길었던 사투가 끝났다. 그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다음 날 오후였다. 온몸이 솜처럼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30년 만에 가장 맑았다. 그는 문득 자신의 발끝에서 느껴지는 생경한 감각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간지럼. 30년 동안 그저 감각 없는 살덩거리에 불과했던 그의 발가락이 미세하게 간지러웠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의지를 발가락 끝에 모았다. 움직여, 움직여, 제발. 꿈틀. 그의 엄지발가락이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하게 움직였다. 그 순간 박진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30년의 세월 잃어버렸던 감각, 그리고 절망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준 작은 소녀. 모든 감정이 뒤섞여 그의 가슴을 터뜨릴 듯이 휘몰아쳤다. 그날 이후 기적은 계속되었다. 며칠에 걸쳐 그의 다리에 감각이 돌아왔고 위축되었던 근육에 힘이 붙기 시작했다. 지원은 그의 재활, 치료사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매일 그를 부축하여 걷는 연습을 시켰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다. 박진우는 지원의 작은 어깨에 의지하여 떨리는 두 다리로 휠체어에서 일어섰다. 그는 자신의 발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땅을 딛고 섰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비록 위태롭고 서툰 걸음이었지만 그것은 패배자의 걸음이 아닌 왕의 귀환을 알리는 걸음이었다. 수라그룹 박진우 회장 30년 만에 두 발로 일어서다. 이 소식은 재계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다. 수라그룹의 주가는 폭등했고 경쟁사인 명인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박진석과 유망일 회장은 자신들의 아성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떨었다.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박진우의 약점이 사라져버렸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목을 조여 올 칼날을 마주하게 될 터였다. 며칠 후 박진석은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는 박진우의 건강 상태가 여전히 불안정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경영권을 넘길 것을 요구할 참이었다. 그가 열변을 토하고 있을 때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박진우가 서 있었다. 휠체어도 목발도 없이 오직 자신의 두 다리로.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존재감은 회의실의 공기를 압도했다. 그는 천천히 회의 테이블의 상석 자신의 자리로 걸어갔다. 회의실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박진석은 유령이라도 본 듯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굳어 있었다. 박진우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차가운 눈으로 동생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회의실 문가에 조용히 서 있는 한솔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빛이 무한한 감사와 애정으로 부드럽게 녹아내렸다. 권력의 저울은 이제 완전히 이글었다. 박진우의 기적적인 회복은 그의 적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과거 그들이 마음껏 조롱하고 무시했던 병약한 사자는 이제 상처를 회복하고 포효할 준비를 마친 왕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박진석과 유망일 회장은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만나 대책을 논의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이대로는 끝장입니다, 회장님. 박진석이 초조하게 말했다. 형님이 두 발로 서는 순간 그룹 내에서 제 입지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모든 이사들이 형님 편에 붙을 겁니다. 유망일 회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수라그룹의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치는 동안 그의 명인그룹은 끝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었다. 그 계집애 한솔이, 모든 게 그의 애가 나타난 후부터 꼬였어. 유망일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아이의 정체를 알아냈습니까? 박진석이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유령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아이가 우리의 모든 계획을 망쳐놓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 아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절망적인 침묵 속에서 박진석이 마침내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기대를 동시에 품고 있었다.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라면 형님과 그 계집애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가 말한 사람은 바로 그림자 요리사 강태식이었다. 재료와 사람의 목숨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잔인한 짓도 서슴지 않는다는 뒷세계의 전설. 그는 백지원의 사형이었지만 오래전 스승과 의절하고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 박진석은 과거 수라그룹의 비밀 자금을 이용해 그와 몇 번 거래를 한 적이 있었다. 유망일은 잠시 망설였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강태식에게 연락을 취했다. 수라그룹의 지분 절반과 거액의 돈을 대가로 박진우와 한솔이의 제거를 의뢰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강태식의 대답은 짧고 차가웠다. 돈 때문이 아니다. 마침 서울에 볼 일이 있었을 뿐. 며칠 후 강태식이 유령처럼 수라그룹 본사 로비에 나타났다. 그는 평범한 회색 승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주변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차가웠다. 그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그저 박진우 회장을 만나러 왔다고 조용히 말했을 뿐이다. 그의 등장 소식에 박진우의 집무실은 얼어붙었다. 박진우는 강태식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오래전 백지원과 함께 한식의 미래를 이끌어갈 천재로 불렸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비운의 요리사. 그가 왜 자신을 찾아왔을까? 강태식은 박진우의 집무실로 안내되었다. 그곳에는 박진우와 그의 곁을 지키고 있는 한솔이가 있었다. 강태식의 시선이 방 안을 천천히 훑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두 발로 당당하게 서 있는 박진우를 보았을 때도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하지만 그의 시선이 한솔이에게 닿는 순간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놀라운 불신, 그리고 이내 그것들을 모두 집어삼키는 차가운 확신과 포식자의 희열. 그는 알아보았다. 낯선 소녀의 육체 안에 갇혀있는 너무나도 익숙한 영혼의 향기를. 지원은 강태식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30년 전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바로 그 눈빛. 자신의 심장을 향해 칼을 겨누었던 바로 그 남자. 그녀의 살인자가 시간을 거슬러 그녀의 눈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오랜만이구나. 강태식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박진우에게 향해 있었지만 그의 눈은 오직 한솔이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박 회장, 다리가 아주 좋아진 모양이야.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여식도 얻었고. 그는 천천히 소리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그는 허리를 숙여 어린 소녀의 눈높이에 자신의 얼굴을 맞추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고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오직 그녀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뱀의 속삭임 같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오랜만이구나 사매. 그릇을 바꾸니 더 어울리는 것 같군. 그 말에 지원의 등골을 타고 소름이 흘러내렸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선전포고였다. 박진우는 그들의 기묘한 대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강태식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를 느끼고 본능적으로 소리를 자신의 등 뒤로 감쌌다. 무슨 용건으로 찾아왔나? 강태식은
몸을 일으켰다. 그의 얼굴은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와 있었다. 용건은 간단하다. 나는 오랫동안 이 바닥을 떠나 있었지. 돌아와 보니 세상이 많이 변했더군.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오고 듣도 보도 못한 아이가 천재 행세를 하고 있으니 말이야. 그의 시선이 다시 소리에게로 향했다. 나는 확인을 해야겠다. 저 아이가 진짜 천재인지 아니면 박 회장 당신이 만들어낸 신기루에 불과한지. 그는 오만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나 강태식은 수라그룹의 새로운 후계자 한솔이에게 공식적인 요리 대결을 신청한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이 대결의 판도는 수라그룹의 모든 것이다. 내가 이기면 수라그룹은 명인그룹에 흡수될 것이고 저 아이가 이기면 나는 2번 다시 당신들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 박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 대결이 아니었다. 회사의 명운을 건 도박이었다. 그리고 상대는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험한 남자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아이는 대결 같은 건 모른다. 당장 돌아가. 그가 소리를 보호하려 했지만 그의 등 뒤에서 작은 손 하나가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소리였다. 그녀는 그의 등 뒤에서 걸어나와 강태식의 앞에 당당히 마주섰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멍한 기색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백지원의 차가운 분노와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박진우를 돌아보며 그를 안심시키려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시 강태식을 향해 또렷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녀의 대답이 집무실의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박진우는 경악했고 함께 있던 박진석은 공포에 질렸다. 강태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30년 전 끝내지 못했던 악연의 마지막 장을 다들 시간이 온 것이다. 과거의 망령이 현재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었다. 운명의 대결이 펼쳐지는 날, 서울 한식 그랑프리의 무대는 마치 검투사들의 콜로셈처럼 비장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수라그룹과 대한민국 한식계의 미래가 걸린 이 대결을 보기 위해 전국의 모든 미디어와 요리계 거물들이 모여들었다. 무대 위에는 2개의 조리대만이 덩그러니 놓여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관객석 가장 앞줄에는 박진우가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박진석과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믿는 유망일 회장이 자리했다. 그들은 강태식의 압도적인 실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마침내 2명의 대결자가 무대 위로 올라섰다. 강태식은 여유롭고 오만한 미소를 띤 채 관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반면 한솔이는 작은 체구에 어울리지 않는 무거운 침묵을 지킨 채 자신의 조리대 앞에 섰다. 그녀의 눈은 오직 자신의 적 강태식만을 향해 있었다. 세기의 대결 그 주제를 발표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장내를 갈랐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2개의 한자가 떠올랐다. 독, 두, 그리고 선, 샨. 독과 선, 삶과 죽음. 극과 극의 2가지 개념을 하나의 코스 요리로 표현해야 하는 극악의 난이도를 가진 주제였다. 대결 방식은 간단합니다. 2분은 이 주제에 맞춰 전차의 메인 그리고 후식으로 이루어진 3코스 요리를 완성해야 합니다. 심사는 맛과 기술 그리고 주제에 대한 철학적 해석을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 대결 시작을 알리는 공이 울렸다. 강태식은 기다렸다는 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강렬했으며 파괴적이었다. 그는 맹독을 가진 보거를 꺼내 들었다. 그는 신기에 가까운 칼솜씨로 순식간에 보거를 해체하고 독이 있는 부위를 정확히 발라냈다. 하지만 그는 독을 전부 버리지 않았다. 그는 아주 미량의 독을 남겨 혀끝을 마비시키는 아슬아슬한 쾌감을 자아내는 요리를 만들고 있었다. 그의 전차의 요리는 흑야 HAE라는 이름의
먹물 냉채였다. 검은 소스 위에 올려진 하얀 보고회는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초승달 같았다. 그의 요리는 위험하고 매혹적이었으며 보는 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반면 한소리의 움직임은 정반대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부드럽고 고요했으며 모든 동작에 생명을 불어넣는 듯한 경건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조리대 앞에 가만히 서서 눈을 감았다. 잠시 후 그녀의 손바닥에서 주황빛 영염 링얀이 피어올랐다. 그녀의 전차 요리는 서광 슈광이라는 이름의 연두부찜이었다. 그녀는 갓 만들어진 따뜻한 연두부 위에 아침 이슬을 머금은 새싹 채소를 올리고 말고 투명한 황금빛 육수를 부었다. 평범해 보이는 요리였지만 그 안에서는 새벽의 청아한 공기와도 같은 맑고 순수한 향기가 피어올랐다. 대결이 진행되는 동안 강태식은 끊임없이 그녀를 도발했다. 삶의 그릇이 바뀌니 요리 솜씨도 소박해졌군. 예전의 그 기백은 어디로 갔나? 그는 관객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오직 그녀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녀의 평정심을 흔들려 했다. 그때 옥상에서도 그런 표정이었지. 곧 죽을 걸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표정. 네가 추락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는데 말이야. 하지만 지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말을 소음처럼 흘려버리고 오직 자신의 요리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강태식의 자존심을 더욱 자극했다. 메인 요리 대결은 더욱 격렬했다. 강태식은 흑마늘과 흑돼지를 이용해 심연셴관이라는 이름의 요리를 만들었다. 그의 요리는 강렬하고 자극적이었으며 먹는 이를 중독시키는 듯한 깊은 맛을 냈다. 반면 한소리는 맑은 백숙을 응용하여 정화징화라는 이름의 요리를 선보였다. 그녀의 요리는 담백하고 부드러웠으며 먹는 이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듯한 따뜻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마침내 마지막 후식까지 모든 요리가 완성되었다. 심사위원들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두 요리는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완벽했다. 강태식의 요리는 혀를 자극하는 강렬한 쾌락을, 한소리의 요리는 영혼을 감싸는 평온한 위안을 주었다. 기술적으로는 동점. 결국 승패는 철학에 대한 해석에서 갈리게 되었다.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강태식에게 질문했다. 강태식 셰프님, 독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보고독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안에 담긴 셰프님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강태식이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오만한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대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진정한 요리란 삶과 죽음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맹독을 다스려 최고의 맛을 이끌어내는 것처럼 저는 인간의 운명 또한 제 손안에서 다스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30년 동안 한 남자를 안전뱅이로 만들어 그의 인생을 서서히 파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말에 관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태식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한 소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천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제거되기도 합니다. 그는 광기에 찬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내가 그랬다. 내가 박진우를 독살했고 그의 딸년을 납치했으며 내 앞길을 가로막던 건방진 사마의 백지원을 저 옥상에서 내 손으로 밀어버렸다. 천재는 죽어야 한다. 그것이 이 세상의 유일한 정의이기 때문이다. 그의 광기 어린 고백이 대회장을 가득 메우는 순간 장내는 얼어붙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다시 한번 이번에는 녹음된 소리로 울려 퍼졌다.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증오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어 나타났다. 강태식은 그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
강태식 당신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대회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순식간에 무대를 포위했다. 강태식은 이성을 잃고 마지막 발악으로 한솔이에게 달려들었지만 경찰의 테이저건에 맞아 그대로 쓰러졌다. 관객석에 앉아있던 박진석과 유망일 회장 역시 공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불신이 가득했다. 대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 한솔이는 조용히 서 있었다. 길고 길었던 복수가 마침내 끝이 났다. 박진우는 인파를 헤치고 무대 위로 올라와 탈진한 듯 비틀거리는 딸을 부축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자신의 품에 와락 끌어안을 뿐이었다. 30년간 그를 짓눌렀던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강태식의 광기 어린 자백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 세기의 대결은 세기의 범죄 고백 현장이 되었고 그 파장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강태식은 물론 그의 범죄에 가담했던 박진석과 유망일 회장까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수라그룹을 둘러싼 길고 길었던 암투는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저택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거대한 질문들이 떠다니었다. 한솔이. 그녀는 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죽은 백지원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며 어떻게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거대한 음모를 파헤칠 수 있었는가? 언론은 그녀를 환생한 미식의 신, 수라그룹의 구원자라 칭하며 온갖 추측을 쏟아냈지만 진실은 그들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곳에 있었다. 박진우는 회복된 다리로 저택의 마루를 천천히 거닐었다. 그의 시선은 연못계 홀로 앉아있는 소리의 뒷모습에 머물러 있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와 그의 딸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너무나도 많은 빚을 졌지만 정작 그는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바로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저택을 찾아왔다. 검은색 승용차도 요란한 경호원도 없이 마치 산책이라도 나선 듯 평범한 노인 한 명이 대문 앞에 섰다. 그는 소박한 흰색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몸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기운과 깊은 지혜가 느껴졌다. 그는 자신을 천공 티안콩이라 소개했다. 박진우는 그 이름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을 떠올렸다. 아주 오래전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가끔 저택을 찾아와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누곤 했던 신비로운 도인 다오렌. 그는 급히 손님을 안으로 모셨다. 천공도사는 박진우와 그의 부름에 한달음에 달려온 소리의 앞에 마주 앉았다. 그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모든 운명의 매듭을 풀기 위한 긴 이야기를 시작했다. 모든 것은 30년 전 이 아이가 태어나던 날 시작되었네. 그의 시선이 소리에게로 향했다. 박 회장 자네의 딸 한소리는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신성한 싱쉐를 가지고 태어났네. 세상의 모든 맛의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요리사를 위해 하늘이 내린 재능이었지. 박진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천공도사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비범한 재능은 축복이자 저주였네. 나의 엇나간 제자 강태식. 그는 천재를 병적으로 증오하는 자였지. 나는 그가 갓 태어난 이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되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예견하고 있었네. 그래서 제가 아이를 잃게 된 것입니까? 박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나는 아이를 지켜야만 했네. 천공도사는 무거운 목소리로 설명했다. 나는 태식의 눈을 속이기 위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방법을 써야만 했지. 나는 고대의 비술 혼분리를 행했네.
갓 태어난 소리의 육체에서 그녀의 재능이 담긴 영혼의 핵 히을 분리해냈지. 그의 이야기는 현실을 넘어선 신화의 영역이었다. 나는 영혼이 빠져나간 아이의 육신은 한 보육원에 맡겼네. 영혼의 핵이 없으니 아이는 그저 텅 빈 그릇처럼 세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아이로 자라날 수밖에 없었지. 그것이 자네가 알고 있던 모자란 아이, 한솔이었네. 박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신의 딸이 지난 세월을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렇다면 아이의 영혼은 어디로 갔습니까? 나는 그 영혼의 핵을 나의 또 다른 제자에게 옮겨 심었네. 천공도사의 시선이 이번에는 소리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나의 제자 중 재능은 평범했지만 심성이 가장 선하고 의로웠던 아이, 바로 백지원 일세. 나는 소리의 영혼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의 영혼 안에 둥지를 틀어주었지.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지원은 자신의 과거를 이해할 수 있었다. 평범하기 그지없던 자신이 18살이 되던 해, 갑자기 요리에 눈을 뜨고 천재 소리를 듣게 되었던 이유. 그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었다. 자신의 안에 잠들어 있던 또 다른 영혼 한소리의 재능이 비로소 발현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천공도사는 비극적인 목소리로 말을 맺었다. 나의 계획은 소리의 영혼이 완전히 성숙하면 두 영혼을 다시 분리하여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었네. 하지만 태식의 광기가 내 계획보다 한 발 빨랐지. 그가 지원이를 살해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네. 나는 두 개의 영혼이 하나로 융합된 그 완전한 영혼을 회수하여 마침내 본래의 육신, 바로 지금의 한솔이에게 돌려보내 주었네. 자네가 보육원에서 이 아이를 다시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닌 내가 수십 년에 걸쳐 설계한 필연이었던 걸세.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박진우는 오열했다. 자신의 딸은 한 번도 자신을 떠난 적이 없었다. 그녀는 단지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비범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백지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 요리사는 자신의 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준 은인이었다. 지원 역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워하지 않았다. 자신은 백지원이자 동시에 한솔이었다. 백지원의 치열했던 삶의 기억과 한솔이의 순수한 재능과 혈통. 두 개의 삶이 하나로 합쳐져 비로소 완전한 존재로 거듭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천공도사는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는 듯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떠나기 전 두 사람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운명의 강은 이제 제자리를 찾았네. 앞으로의 삶은 자네들의 몫이야. 그는 바람처럼 나타났던 것처럼 바람처럼 사라졌다. 방 안에는 오직 아버지와 딸만이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발걸음으로 딸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소리야, 그의 목소리가 뜨겁게 떨리고 있었다. 내 딸아, 돌아와줘서 고맙다. 그 말에 지원의 마지막 남은 마음의 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가 되어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그것은 30년의 세월을 거슬러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부녀의 첫 번째 포옹이었다. 길고 길었던 운명의 장난이 마침내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었다. 천공도사가 떠난 후 박씨 가문의 저택에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찾아왔다. 30년간 이 집을 짓눌렀던 거짓과 음모의 그림자는 거치고 그 자리에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진실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박진우와 한솔이 두 사람은 아버지와 딸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서툴게 배워나가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잃어버렸던 30년의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모든 시간을 딸과 함께 보냈다. 그는 그녀에게 가문의 역사가 담긴 낡은 앨범을 보여주었고
그녀가 어렸을 때 입었던 작은 베넷 저고리를 꺼내 보여주며 눈시울을 붉혔다. 지원 역시 이제는 한솔이로서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에게 백지원으로서의 삶과 스승님과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때로는 슬펐고 때로는 아팠지만 그 과정을 통해 두 사람의 영혼은 비로소 하나가 되어갔다. 지원은 박진우에게서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사랑을, 박진우는 딸에게서 삶의 이유와 미래를 되찾았다. 길고 길었던 운명의 겨울이 가고 그들의 인생에 마침내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몇 주 후 수라그룹 본사에서 대한민국 재계 역사에 길이 남을 기자회견이 열렸다. 단상 위에는 30년 만에 두 발로 당당히 선 박진우 회장과 그의 곁에 선 작은 소녀 한솔이가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박진우는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지난 30년간의 투병 생활과 기적적인 회복,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의 딸 한솔이가 있었음을 담담하게 고백했다. 그리고 그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릴 폭탄 선언을 했다. 오늘부로 저의 딸 한솔이를 수라 그룹의 공식적인 후계자이자 그룹의 모든 메뉴 개발을 총괄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합니다. 장내는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어린 소녀를, 그것도 얼마 전까지 바보로 알려줬던 아이를 거대 기업의 후계자로 삼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하지만 이어진 한솔이의 모습에 그들의 의심은 경이로움으로 바뀌었다. 한솔이는 단상 앞으로 나서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녀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곳에는 더 이상 어눌한 소녀의 모습이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차분했으며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와 천재의 아우라가 깃들어 있었다. 수라그룹의 이름으로 저는 오늘 새로운 시작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그녀의 첫 번째 공식 발표는 백지원 재단의 설립이었다. 구 백지원 셰프는 저의 스승이자 제 인생의 가장 큰 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암시하며 말했다. 그녀는 재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두 번 다시 이 땅에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백지원 재단을 통해 가난하고 소외되었지만 재능 있는 젊은 요리사들을 발굴하고 후원할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단순히 기업을 물려받는 재벌 3세가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는 철학을 가진 진정한 리더였다. 그날 이후 한솔이는 국민딸, 천재 경영인으로 불리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녀는 수라그룹의 혁명의 바람을 불고 왔다. 그녀는 전통적인 궁중 요리법에 백지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새로운 한식 메뉴들을 개발했다. 수라그룹은 단순한 식품 회사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 외교의 천병이 되었다. 과거의 악연들도 정리되었다. 박진우와 한솔이는 수감되어 있는 박진석을 찾아갔다. 모든 것을 잃고 늙어버린 박진석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했다. 박진우는 그를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법의 심판은 달게 받되 그의 딸 유미의 삶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증오의 고리를 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그는 딸을 통해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흘렀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주말 오후, 박씨 가문의 한옥 저택 주방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박진우와 이제는 어엿한 숙녀로 성장한 한솔이가 나란히 서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회장과 후계자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부녀의 모습이었다. 아빠 간장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허허허, 이래 보여도 내가 왕년에 주방을 호령했던 사람이야. 두 사람은 티격태격하면서도 완벽한 호흡으로 요리를 만들어 나갔다. 그들이 만들고 있는 요리는 3년 전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금격엽을 새롭게 해석한 요리였다. 그들은 요리에
환생환생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 요리가 완성되고 두 사람은 벚꽃이 만발한 정원의 툇마루에 마주 앉았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요리 위로 하얀 벚꽃 잎들이 눈처럼 흩날려 내려앉았다. 박진우가 먼저 한 입을 맛보았다. 그의 눈이 감겼다. 입안에서 퍼지는 맛은 과거 조상들의 맛도 미래의 새로운 맛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픔과 용서, 기다림과 재회, 그리고 아버지와 딸의 사랑이 어우러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맛이었다. 이 맛은 그가 감격에 겨워 입을 열었다. 미래의 맛이구나. 소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미소는 봄 햇살처럼 따스했다. 아니에요, 아빠. 이건 집밥의 맛이에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길고 길었던 운명에 돌고 돌아 마침내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을 찾았다. 맛으로 기억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다.